스카이어의 스르프 타임즈 2023년 9월 30일자 9월 말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 경제 침체 우려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경고. 팀 월리스 텔레글라피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독일의 문제는 상당 부분 직접 만든 것입니다.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에너지 위기의 여파로 인한 공급망 마찰은 이러한 구조적 약점만을 노출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점들은 지난 10여 년간 재정 긴축과 잘못된 정책 선호의 반대 측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인플레 하락, 이런 제목으로 한 가지 긍정적인 신호는 독일에서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가계의 압력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디플레이션 쪽으로 간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옥스퍼드 에코노믹스의 로리 페네시는 유로존 경제의 4분의 3 분기의 3분기의 위축을 예고할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슐츠 독일 총리인데 이런 표현이 있네요. 이 현재 그 문제는 독일의 그 정치 문제가 원인인데 수십 년 동안의 조급한 관료주의 탓으로 돌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그 수십 년이든 뭐 얼마든 메르켈 총리가 한 장수 총리로서 한 16년 이상을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은 전 메르켈 총리를 지칭하는 것 같아요. 나는 좀 잘못된 시기에 총리를 맡자마자 뭔가 이 된소리를 맞은 그런 입장의 쇼주 총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독일과 같이 추락하는 한국, 이렇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그 독일처럼 추락하고 있다는 뉴스가 외국에서는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언뜻 비슷하게도 나온 적이 있지만은 국내 뉴스에서 27일 날 보도된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소개하기 전에 실제 총리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애꾸는 그 박처럼 이렇게 그 안대를 쓰고서 한 적이 있죠. 조깅을 하다가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네. 많이 이제 좋아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일자로 그 중앙일보에서 게재된 건데, 그것도 국내판이 아니고 일본어판인데, 호조였던 한국과 독일 성장률이 모두 하락, 산업 집중과 중국 의존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경기 둔화가 그대로 경기 침체로 이어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겪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탈중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고, 어떤 핵심 원인은 그 독일 에너지 정책이 독박을 현재 쓰고 있는 거고, 한국 탈원전, 이게 거의 유사하게 비슷하게 한 겁니다.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가 아니겠느냐. 상대적으로 미국이 1.6%에서 2.2%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고, 일본은 1.3%에서 1.8% 성장 전망을 올린 것과는 대조적으로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이고, 한국은 현재 계속해서 2023년이 1.4%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더 내려갈 것 같은 그런 겁니다. 베이비붐 세대 마음을 다 잡으세요. 편안하게 은퇴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리 허프먼이라는 사람이 스마트 어셋이라는 매거진을 통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은퇴 저축액이라는 제목하에 저축 중앙값은 20만 2천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죠?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미국 뭐 정도도 그 정도 모양이네요. 그래서 이 연금으로 인한 예상 퇴직 소득으로 많은 부모들은 다음 세대만큼 저축할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있지 않다. 연금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로 해서 저축은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후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계획에 매년 최대치를 기부함으로써 은퇴 후에 철회할 수 있는 더 큰 저축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게 기부, 그게 이제 번역이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금으로 따지자면은 그 연금 수령 시기를 좀 늦춰가지고 나중에 더 받자 이런 것으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 노후소득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브로커리지 계정 사용이라는 게 있는데, 뭐 설명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하고 제도가 틀려서 그런지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해서 건강 저축 계정이라는 것도 뭐 소개를 하고 있고, 연금 구입을 해라. 아, 구입을 한다는 게 이제 그동안에 못 들었던 거를 확 들어가지고 현금같이 생명보험이라는 것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회보장 수급을 조금 지연시킨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나 좀 늦게 받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상징적인 그 사진으로 남자 하나에 여성 세 분을 이렇게 했는데, 그 패션은 젊은 애들처럼 했는데 이 사진은 영 마음에 들질 않습니다. 이 정도 연금 가지고 두 여자 대불고 산다는 얘기인지 뭔 얘기인지, 이 여자는 그럼 옆에 왜 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두 부부인데 이 두 여자는 첩이라는 얘기야 뭐야? 왜 이런 사진을 게재를 했나 모르겠어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연금 연간 뭐 8천 달러 퇴직소득을 얻을 수 있다. 4%를 기준해서 어, 그 얼마에 800만 원뿐이 안 되잖아. 한 해 한 1,000만 원 정도. 그게 뭐가 좋다는 얘기인지 참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중고차 판매 대기업 굿스피드 부적절 회계 혐의 공표된 결산. 에구치 에이스케라는 기자가 조일신문, 그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고차 판매 대기업의 굿스피드 나고야시는 29일 공표된 결산에 대해서 부적절한 회계 처리가 있다는 혐의가 있다면서 외부 인사 등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로 금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어눌한 번역이네요, AI가. 조금 더 그 번역 AI가 참 네이버 AI로 그 번역한 거거든요. 이 회사에 따르면 9월 14일 감사 범위로부터 지적을 받고 발각되었다. 요런 게 이제 그런 건데, 약 한 4개월간, 4월부터 한 8월 달까지, 그럼 7월 달까지죠. 1051건 중 30건으로 부적절한 청구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어, 많이 한 것도 아니네. 그런데도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부적절 회계라고 표현했는데, 분식회계라는 게 일본에서 건너온 얘기인지 어디서 했는지 모르지만, 자관 부적절한 회계라는 것도 분식회계에 들어가는 거겠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왜 한국에는 감사법인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한국 언론 보도 기사는 별로 눈에 안 띄고 나오더라도 거의 뭐 이렇게 그 포탈에 소개될 것만큼 그렇게 나오는 적은 거의 없죠. 증권 뉴스나 어떻게 들어가 봐야 어떻게 나올까 말까. 그리고 또 검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필요하면은 이 네이버 같은 데서도 이 선택권을 자기네들이 알고리즘을 자기네들 선택권을 가져야지, 지금은 이 언론사들이 편집한 내용을 그냥 전달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바쁜 그 현대인이 살면서 물론 그 여론의 영향은 끼치겠죠. 그런 것까지 이제 전 야당 아, 사람들이 저 문재인 정권 때
네이버를 좀 공격을 했었죠. 그게 기억이 있는데 그때부터 그 이 포털 네이버 포털 그에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 언론사가 편집한 것입니다 하고 우리는 책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세가 과연 옳은 건지. 야후 재팬이나 야후 그 두 군데만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는데 그런 이 말하자면 언론이 되면 권력한테 대항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이버 창업자 그 사람이 생긴 것도 그렇고 영 그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그렇게 느꼈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변한 게 없고요. 이문열 반북가 세력과의 전쟁 정책 우위로 대응해야 이긴다. 말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송이달 에디터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1년 4개월 국정평가 견해를 대화를 했고 자유우파 세력의 분열과 대동단결의 필요성을 얘기를 했고 좌파 전체주의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에 대해서도 대화 논의를 했습니다. 좌파 진보가 곧 정의라는 착각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런 쪽의 입장, 견해를 얘기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파와 전체주의 위협에 둔감해져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 좌파 균형을 이루려면 우파도 대동단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고 윤 대통령이 좌파들을 반국가 세력 전체주의자라며 이념 전쟁을 벌였는데 현재로서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열 씨 자체가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자유우파라면은 자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좌파도 자유라는 말 쓰지 않나요? 참 그 자유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 자유 하나만 가지고도 자유우파라고 얘기를 해서 성격을 확실히 해야 되는 건지 차이와 갈등을 접고 큰 차원에서 마음을 모아 대동단결해야 된다. 차이와 갈등. 어, 자유민주주의 성향을 분명히 하고 차이와 갈등을 접고는 아니고 극복을 하고 타결책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그냥 접어버리면 언젠간 또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을 해야 됩니다. 대립이 됐을 때는 갈등이란 걸 대립이라고 보면은 말이죠. 그래서 이 좌우 갈등이 균형이 됐을 때는 나름대로 견제가 돼요. 차라리 한쪽이 너무 기울면은 그때 그 어떤 그 폭력 행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중간에 끼면은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왕따 당하고 현재 우리나라가 극좌와 극우 쪽으로 자꾸 치닫고 있다. 그런데 그게 균형이 맞으면은 그나마 그것을 우리나라를 버틸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정부 그때부터 언어 말이 상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주의화가 진행되고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허물어진 시대였다. 전체주의화는 부지불식간에 사람들이 거의 감지하지 못하는 데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북한에 대한 한국의 우위는 결국 자유 아니냐. 내년 4월 총선은 5% 차이 박빙의 대결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용서와 조화의 세상 언젠가는 오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긴 해야 돼요. 어떤 화합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나 건전한 정책 대립 같은 것은 필요한 거죠. 여기에 자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전체주의는 자유를 억압하느냐? 전체주의가 글쎄요, 그 요즘에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정부 자체도 무슨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본다면은 그 자유란 것은 제한된 자유가 자유지, 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방비 없는 이건 너무나 개방적인 그런 것은 방종이 자유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란 것은 자기 책임, 의무를 다했을 때 얻는 대가지
그냥 거저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문제겠어요. 어떤 그 정치 이념이라는 게. 2023년 조폭의 세계, 석경민, 양수민, 최선욱 세 사람의 에디터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조폭 시리즈를 좀 내고 있습니다. 의리도 돈도 없는 지금 그들은 무엇을 꿈꾸며 활개치나. 그럴까요? 지금 의리도 돈도 없다? 지금 우리나라 조폭들이 그렇게 그 진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조폭들은 이 사업가, 투자자, 금융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이 건전한 기업인 창업가들한테 접근해가지고 잘못하면 뺏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 같아요. 휴지통 속 찢겨진 종이 한 장, 하얏트 조폭 돌연 순해졌다. 하얏트 호텔의 이 대표가 그룹이 그 해외 도피인 56세 누구죠? 배상윤 씨 잡혔나? 돌아와서 잡힌 거로 알고 있는데 귀국해가지고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김상태인가 김성태인가 저기 쌍방울 그룹 그 대표하고 같이 옛날에 부하 직원이었던 그런 조폭애들 같은데 그런데 뭐 결국은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 증거를 제시해 가지고 조폭애들이 순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폭 사건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수사라는 인식이 공공연하다 얘기를 하고 평소 정보원 관리를 하지 않으면 조폭 수사는 시작할 수조차 없다. 조직원들을 파악하고 위계 질서를 파악하려면 장기간 체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증거 수집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매우 지난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찰서 사람이 20년 동안 조폭 수사를 했던 경험상으로 봐서 검수 원복에 동의한다는 오해를 자기가 받을 수 있으니까 익명을 요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는데 2000년대 경찰과 검찰이 공제해서 조폭 수사를 했다. 경험상 그때 성과가 가장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장점도 있고 그 현장성, 그 다음에 검찰은 법률 전문가로 구속 요건을 보다 논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또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북미 K자동차의 심장 i85 아이오닉을 얘기하는 건가? 자동차 벨트를 따라가다. 이동원 기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머주 몽고메리에 있는 현대차 공장 전경 엄청 크네요. 아주 그 평지에. 요즘은 뭐 미국 공장은 거의 뭐 공장의 거의 한 3분의 1은 주차장을 확보 안 하면 공장을 못 돌리겠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그 대기업 공장들은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야 놔야 될 겁니다. 그 조립 공장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겠죠. 이렇게 주차장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이 좁으니까 그 공장 땅값도 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외국에다 이렇게 줘야 돼 싸게 질 수 있기도 할 것 같습니다. 현대대로 자관 서양 쪽에서는 저는 뭐 직접 경험한 것은 미국은 없고 호주 쪽에 제가 조직에서 일했을 때 거기 이 호주 공장을 갔는데 회사 이름 그대로 무슨 노라고 그냥 붙여주는 게 예의더라고요.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 만들어주고 일자리 만들어준 거 고맙다고 해가지고 거기 주지사가 아예 그냥 거기까지 고속도로도 그냥 도로는 지들이 다 깔아주고 빨리 만드세요 해놓고 그리고 그 회사 이름을 붙여서 무슨 로라고 딱 붙여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런 건 매너는 좋은데 요즘 미국에서 현대차에 대해서 왜 리콜을 하는지. 근데 이제 도요타 리콜 같지는 않게 당했으니까 뭐 휴즈만 갈아 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명이 이 몽고메리라는 지역이니까 이 지역 공장 이름이 몽구메리가 됐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를 갖다가 우로 바꾼 몽구메리. 그리고 또 조지아주 서베너에는 그 기아차 전용 공장이 현재 또 들어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완성차 판매량 미국에서 1위, 2위, 3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장이 있는 게 여기가 엘러버머주, 그 다음에 여기 조지아주, 조지아주에 기아가 있고 엘리바마에 현대가 있고, 여기 보면은 미쓰비시도 있고 혼다죠. 여기 이게 이제 도요타고 기아 있고, 여기 우측 그 조지아주 그 해변가에 그 기아 뭐 전기차 공장이 또 현재 만들고 있다, 이런 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km 내에선 원샷 원킬 드론 잡는 레이저. 박성호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보도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약거가 되어 있네요. 지난 4월 충남 태안 안흥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무기의 시험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레이저를 30회 발사해 3km 밖에 있는 무인기 30대를 모두 맞춰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다. 이날 국방부는 레이저 무기에 대해 전투형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하는 거를, 지난 4월 달 거를 요즘 왜 얘기할까? 이게 국군의 날 다 그 즈음해가지고 전후로 해서 보도들을 하는 것 같네요. 시제품 생산은 한화에서 만드는 거로 그렇게 소개가 됐네요. 한화가 모기업이지만 아직 제조업은 일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출력 그 와트수를 그 높이면은 더 좀 무서운 무기로 될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레이저 포라는 게 미국에서부터 시작한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에, 자관 이런 그 이 드론 전번에 그 이 드론 같이 맞추기도 어렵고 뭐 또 그 위성 풍선인가요? 그 스파이 풍선 같은 거 전투기가 올라가서 그거 파괴하자니 또 그렇고, 요런 거로 드론 같은 거 오면은 그냥 쏴서 그냥 떨어뜨리면은 딱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방어 체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컨티넘이라고 뭐 굳이 번역을 하자 그러면은 뭐 연속성, 연속체, 뭐 이런 거로 번역이 될 것 같네요. 기업 의회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한 정부를 긴급 구제했을 때 우리는 자유를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다. 우리가 기업 의회의 노예가 되었다는 진실, 이게 현재 사실이고, 저항 세력은 초거대 기업의 회장들을 암살하려 했다는 거로 드라마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여성 경찰인데, 그 미래 경찰인데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이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건데, 저간 이런 류의 그 드라마는 미국에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을 굳이 편집한 이유는 거기에서 그 저항군이 쓰는 말을 보면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은 얘기들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힘이 있다. 스스로를 해방하라.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희생은 뒷세대를 움직일 것이다. 요즘 기업들이 사법 시스템 뒤로 더러운 음모를 숨기고자 하면 정직하게 일하는 남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드라마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기회무예가 정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또 레프트 쪽이라고 본다면은 레프트 쪽에서도 인민해방, 인민해방이라고 그러죠. 자유해방이 아니고 인민해방이라는 용어를 쓰죠. 스스로를 해방해라. 글쎄요. 그래서 그 자유를 또 찾는다. 어느 게 그러니까 선악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그냥 K라고, 기업에 대항하는 혁명은 시간이 걸릴 거야. 여자 주인공 여기 키에라라고 돼 있어요. 어, 게임은 바뀌고 있어. 리버 A씨 실패하길 원해. 이 모든 것은 그것 때문이야.
어떤 그 기업 의회의 어떤 그 프로젝트명인 모양입니다. 리버라니까 리버럴 뭐 이런 거로 약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런 류의 어떤 프로젝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프로젝트 같아요. 시장이 이 기업의 영향을 받았느냐? 이게 정치인으로서의 그 어떤 시장, 대부분 영향을 지금 받는 미래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 영화라 하더라도 결론은 뭐냐? 현재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도 어떤 이 미국의 현실, 또 미국의 현실만이 그럴까요? 미래의 A가 현재의 A에게 너만이 이 미래를 바꿀 수 있어 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어, 과거로 돌려보낸 거야, 뭐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옵니다. 미래 얘기, 과거로 돌아가는 거, 뭐 미래에서 현재로 온 거, 이런 것들은 터미네이터로 그냥 끝냈으면 하지, 뭐 계속해서 뭘 좀 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현재에서 미래를 간 SF 영화 같은 건 만들 그 상상력이 안 되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래도 상상해가지고 그때 미래가 디스토피아를 그려놓고, 그래서 과거로 가서 과거가 잘못됐으니까 바꾼다, 뭐 이런 얘기는 말인데, 그 어떤 컨셉 자체는 좀 식상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되는 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은, 왜 기업을 정치 위에 군림하는 세력으로 미래 디스토피아를 설정하는가? 이런 미드는 금융 세력의 음모의 하나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미래 영화에 보면은 기업이 다들 나쁜 놈들로 설정이 되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유자본주의에서는 기업이 법인으로서 인격체를 가진, 그로서 이윤을 추구하는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긍정적인 신호로 봐서 서로 돈을 벌고자 이렇게 활동하는 경제 활동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그 자유자본주의인데, 전부 다 그것을 그 악당으로 몰아버리면은 미래의 세계에는 어떤 전체주의가, 독재가 결국은 인간을 지배하는 세상을 그리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애들의 머리가 그렇게 느껴지네요. 요거는 미래 세계의 그 택시 공중에 떠다니는, 벌써 그 시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선을 보였죠. 하도 교통이 하니까 안정성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늘을 떠돌아다니는 뭐라고 우반 뭐 어쩌고 해서 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잊어버렸습니다. 정부 폐쇄 직전 상원은 자금 수송 지원을 승인하려 하지만 거의 이미 늦었습니다. 한 세 사람의 기자가 AP통신에서 보도를 했는데, 민주당과 백악관이 주장하는 급격한 지출 삭감과 엄격한 국경 보안 조치를 위해 싸우면서 의회 내 강경 우파 공화당 의원들이 가능한 한 사무실 개방 노력을 거부함에 따라 미국은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참 말들을 어떻게 쓰는 건지. 어쨌든 트럼프 때도 당했던 연방정부 폐쇄 위기에 지금 와 있다. 그렇게 되면은 자관 200만 명 이상의 현역 민 예비군들은 무보수로 근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안에서 해안으로 의존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은 셧다운의 차질을 빚기 시작할 것이다. 척슈모 상원 원내대표는 의회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단하의 선택지, 즉 초당적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강경파 동료들에게 연방정부를 폐쇄해 얻을 것이 없다고 경고하면서 이 같은 정서를 되풀이했다. 하원 메카시 의원이죠. 하원 의장. 민주당이 하원 의장을 장악하고 있다가 이제 공화당이 잡았는데, 자기네들이 당했던 만큼 자기네들도 공격을 하는 건지, 미국이 오히려 이 진보와 그 보수가 극좌 극우로 또 이렇게 돼가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푸틴 징병령의 서명, 우크라이나는 공방 지속. 시사통신 보도 내용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29일 푸틴 대통령이 올해 가을에 최대 13만 명을 징병하는 법령에 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 됐으니까 13만 명을 추가 징병한다. 아, 이런 얘기고요. 장기화에 대비하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장기전으로 간다. 러시아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18세에서 27세 사이에 1년간의 병력에 오르나 우리 시대 때는 우리나라는 3년이었죠. 그 좀 많이 줄어가지고 지금 2년, 2년 약간 못 미치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고등교육 기관에 동등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징병 상한이 현행 27세에서 30세까지 의무 병력을 치러야 된다. 자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전쟁 나가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참 그 러시아에 계속 남자들이 수컷들이 말라갈 것 같습니다. 그 여자들이 어디 가서 사냐 고민이 말 것 같네요. 한편 우크라이나 동남부에서는 양군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계속되고 있죠. 우크라이나군 참모본부에 따르면 동부 도네츠크주의 요충 바흐무트 근교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복수의 취락을 탈환하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한편 우크라이나 군도 전국 반전을 계속하고 있다. 전세를 뒤집으려고 잠깐 미국의 탱크도 이제 거의 다 들어갔다 도착했다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참 우리나라가 3년 걸렸는데 여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휴전을 하는데 역사적으로 혹한 겨울로 러시아는 항상 큰 피해를 보면서도 전쟁에는 승리했다. 독일하고의 전쟁이나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때만 하더라도 또 나폴레옹이 거기까지 쳐들어간 적도 있죠. 프랑스가. 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더 죽어놓고 결국은 이겨요. 근데 결국은 날씨 탓으로 이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소련 공산혁명은 파국지세로 유라시아 전체를 공산하는데 성공했었죠. 그래서 냉전이 시작됐고 그러나 소련 해체 후 러시아가 벌이는 현재의 전쟁들 이것저것 크림반도는 그때는 그냥 어떻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아니오시다 뭐 이런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자관 이 전쟁은 언젠가는 나게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은 한반도에서 우리 동족이지만은 사상이 틀리면은 서로 죽이는 거 맞습니다. 뭐 우리끼리 저하고 자빠졌네. 같은 그 땅 안에서도 생각이 틀리면은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내전이라는 건데 동물하고 틀려가지고 인간이라는 것은 생각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는 이상한 종족인 거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종족이 인간이라고 봐집니다. 사회주의 때문에 죽는 인재를 원하는 시진핑이라는 제목으로 히라노 사토시라는 사람이 외치를 통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현재 시진핑 정부가 공동부유를 내걸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적 도덕심을 심으려 하고 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거친 치료 계속되는 듯 다양한 동요가 전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2021년에 학원 금지가 있었죠. 과외 금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초중생 숙제 시간도 좀 줄여라.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운동이나 집안일에 돌리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이것저것 아주 사소한 것까지 건드리는 게 전체주의겠죠. 독재 전체주의. 그래서 싫다는 거지. 어떤 자기의 자유스러운 자유권이 뺏기는 게 그러니까 전체주의 속에서 살기는 싫다. 그런 것이 이제 원래는 그런 것이 저항이어야 되는데 애국주의 교육 실태, 애국주의를 좀 해가지고 애국주의 실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덕 및 근로, 분투 정신을 단련하기 위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새 시대의 홍기치 정신, 뭐 새로운 어떤 뭐 홍위병은 아니겠지만은 뭐 그런 거로 갈파했다. 그런 얘기고, 사회주의는 열심히 제치고 해내는 생명과 교환에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다. 뿐 아니라 새 시대에도 그렇다라고 시진핑이가 얘기를 했답니다. 영웅 레이펑이라는 그 사람을 샘플 모델로 해서 23살에 죽은 사람인데, 완전히 어떤 모델 케이스로 그 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아기 때부터 후계자를 양성하다는 제목으로 좀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본 쪽 얘기다 보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서민들로부터 외교적으로 이 항일운동, 유독 그 2차 대전 전에 청나라가 망하면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항일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그런 정신을 고취하려는 게 이게 교육 내용에도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강화시킬 것 같다. 이런 뉴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독립군이 어저께도 조금 얘기한 것 같은데, 이 1922년 후에는 독립운동 같은 독립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적단으로 다 변화가 됐고, 마적단의 그 항일 운동은 결국은 그게 독립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공산혁명을 도와주는 항일운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역사적으로 진단해야 옳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항일운동 했다고 전부 다 독립애국지사 이따위로 해가지고 다 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 1909년에 국치 10년 10년에 1909년에 우리가 합방이 됐죠. 합방이 됐는데 어려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어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되는데 1920년이니까 한 10년 정도는 저항 운동을 했던 거예요. 독립 운동을 실질적으로. 근데 독립 자금이 없고 그 전쟁 자금이 없다 보니까 군자금 뭐 이런 것도 한계가 있고, 일본 지배가 더 강화되면서 그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한 이 3.1 운동 정도 일어나고 그 이후로는 강력한 그 지배력으로 유화책을 쓰든 강화책을 쓰든 어떻게 쓰든지 한국을 일본 애들이 그 지배를 하면서 동조해서 다들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만주 쪽에서는 결국은 항일운동이라는 게 공산당의 그 항일 운동에 그 동참한 그런 성격이지, 조선 반도의 그 독립을 위해서 뛰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뭐 부분적으로 없는 건 아니겠지만 성격이 그렇게 변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디 그 문헌을 봐서 그렇게 얘기한다기보다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직접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만주에 계셨던 우리 분들께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약간 길어졌는데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